여러분, 집이 조용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이 너무 조용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숨이 막히는 날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사랑은 보통 나를 살린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랑은 나를 살리긴커녕 내가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를 데려오기도 하거든요.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를 펼치고 막 첫 문장을 쓰려는 순간 아이들 발소리가 커지고 의자가 끌리고 장난감이 굴러가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 하나에 얼굴이 굳어버리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스스로를 달래기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도망가고 싶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헤르만 헤세 이야기입니다. 데미안 시타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유리알 유히, 자유와 깨달음,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말한 사람. 그런데 그가 현실의 관계, 특히 결혼이라는 이름의 관계 안에서는 유난히 자주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묻게 됩니다. 왜 그는 결혼을 비관하면서도 3번이나 결혼했을까요? 왜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이 가까워질 때마다 스스로 숨이 막혔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좀 쉬고 싶다 라고 말하고 상대는 같이 좀 있어주면 안 돼? 라고 말하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날 저녁 공기가 이상해집니다. 결국 꼭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그런데요, 그때 싸우는 건 설거지나 돈이나 약속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간의 거리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면 숨 막히는 사람,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사람. 이 거리의 싸움에서 헤세는 평생 넘어졌고 넘어질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헤세를 그냥 이기적인 사람, 한 문장으로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상처를 가볍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흔들림은 개인 성격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공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술가의 자유가 신화가 되어가던 시대, 전쟁과 불안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바깥에서 내면으로 확 꺾이던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이라는 구조 속에서 돌봄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기 쉬웠던 시대, 그 시대를 살아낸 한 예민한 작가가 관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작품으로 바꿔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새 여인과 4편의 소설을 한 줄로 꿰어보려 합니다. 헤세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뜨거운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어머니. 이 말은 다정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이 얼마나 오래 흔들렸는지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바라보고 싶은 어머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현실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억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이 가까워질 때 통제당할까 두려워지는 이유가 종종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사랑은 위로이지만 사랑은 또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리듬이 바뀌니까요. 그 리듬의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변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이제 새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내 마리아, 두 번째 아내 루트, 그리고 세 번째 아내 니논. 그리고 헤세의 마음은 3번의 결혼에서 비슷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까워져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자유로워야 하는가? 첫 번째 결혼, 마리아와의 이야기부터 가봅시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구조예요. 구조가 안정적이면 사랑이 쉴 수 있지만 구조가 무너지면 사랑은 권력이 됩니다. 누가 더 돌보는가? 누가 더 참는가? 누가 더 괜찮은 척하는가? 그쪽이 약자가 되기 쉽죠. 여기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한 줄 덧붙이면 연애는 둘이서 시작하지만 결혼은 가끔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운영팀이 되면요, 사랑이 업무가 되는 날이 생겨요. 오늘은 사랑을 좀 쉬고 싶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그 말은 또 너무 잔인해서 삼키게 되는 날, 그날이 자꾸 쌓이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마리아와의 결혼에서 헤세는 가정의 소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역정을 내고 가족들이 곁에 있는 걸 버거워하고 혼자 먼 곳으로 떠나곤 했다고 전해지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고 새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이 한쪽으로 몰리고 마음은 점점 닳아갔을 겁니다.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가 나빴다 라는 결론만으로 끝내기 쉬운데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데미안이 등장합니다. 데미안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그 이미지 하나를 기억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이야기.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기존 세계를 부수고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알을 깨고 나오면 박수만 받나요? 아닙니다.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은 그 순간부터 책임도 함께 태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 곧 타인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데미안은 나는 나로 태어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관계에서는 그 문장이 종종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나는 너를 감당하지 않겠다. 차이가 아주 미세하지만 상대가 받는 상처는 아주 큽니다. 헤세가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함께 사는 삶의 리듬을 배우는 데는 서툴렀던 것. 그게 그의 첫 번째 실패가 남긴 뼈아픈 통찰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은 언제부터 이기심이 되는가? 그 경계선은 언제나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선을 밟고 또 밟습니다. 두 번째 결혼, 루트와의 관계로 넘어가 봅시다. 루트는 자기 표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은 편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말하네. 나는 추측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거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불안을 달래주는 거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내 얼굴의 흔들림을 더 선명히 보게 됩니다. 헤세는 루트에게 달콤한 문장을 남깁니다.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섬. 그리고 이 섬에는 당신이 살고 있지요. 참 아름답죠. 듣는 사람 마음에 잔잔한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아주 소소한 농담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복의 섬이라. 이건 거의 휴양지 패키지 광고 느낌이기도 합니다. 조식 포함, 뷰 좋은 방, 파도 소리 옵션. 그런데 현실 결혼은요, 조식이 포함된 게 아니라 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지어야 하거든요. 어떤 때는 파도 소리보다 빨래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섬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연애 편지는 순간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순간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반복이 시작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사랑한 건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준 내 기분이었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외로움이 잠잠해지는 순간을 사랑했던 건 아니었나? 여기서 그의 작품 시다르타를 생각해 봅니다. 시다르타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누가 대신 깨달아 줄 수 없다는 것. 어떤 가르침도 내가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메시지는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 대신 성숙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상처를 감당해 줄 수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 거리 조절을 배워줄 수도 없어요. 헤세가 루트에게 보낸 행복의 섬 같은 문장에는 어쩌면 이런 기대가 조금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사랑이 나를 살려줄 거야. 그런데 시다르타는 말합니다. 구원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내가 경험을 통과해야 내 것이 된다. 헤세는 사랑에서 자꾸 넘어졌고 그 경험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더 깊이가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통과하는 동안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도 잊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결혼, 니논으로 가겠습니다. 니논에게 헤세는 아주 고백적인 문장을 남깁니다. 그대는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내 삶은 어둡기만 하다오. 이 말은 참 이상합니다. 고백인데도 밝지 않아요. 사랑인데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대와 그대의 사랑은
내게 선한 정령이 되어줄 것이요. 또 이어서 어둠 속에서 숨어있는 별을 예감하며 인생의 달콤한 열매를 떠올리게 해준다고 말하죠.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별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험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살짝만 변형되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가 있어서 내가 산다. 그 다음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 사랑이 선물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순간입니다. 헤세가 평생 원했던 사랑은 이런 형태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살려주되 나를 소유하지 않는 사랑. 나를 돌보되 나를 통제하지 않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기적처럼 귀합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붙잡고 싶어지고 붙잡히는 만큼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가까움과 자유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 싸움은 사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거리 조절이라는 기술이 있냐 없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아주 정확히 꽂힙니다. 이 작품에는 대비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쪽은 질서와 규율과 고요와 통제의 세계를 대표하고 다른 한쪽은 길과 만남과 감각과 방랑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둘 다 인간의 중요한 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울기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고요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방랑을 사랑합니다. 헤세 안에는 늘 방랑하는 마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종종 규율처럼 느껴집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이 같이 맞춰야 한다로 들릴 때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공포를 느끼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 공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공포를 이해하면 우리가 반복하는 싸움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함께 살자고 말하는데 나는 나를 잃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나는 도망치고 상대는 더 붙잡고 나는 더 숨이 막히고 상대는 더 외롭고, 이 악순환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이 구조를 지배해서 생깁니다. 사랑이 문제인 게 아니라 불안 관리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꼭 한 번은 해줘야 하는 반전이 있죠. 헤세는 그냥 나쁜 남자였다. 이 말은 쉬운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남긴 상처를 생각하면 그 말은 너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반전은 이겁니다. 그는 악의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불안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가까워질 때마다 어린 시절의 억눌림, 통제, 규칙의 그림자가 같이 따라붙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하면서도 동시에 도망칠 이유를 만들어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망친 뒤에는 죄책감이 남았고 그 죄책감을 글로 바꾸었습니다. 그 변환기가 바로 그의 소설이었습니다. 실패를 철학으로 바꾸는 변환기, 상처를 문장으로 바꾸는 변환기.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을 읽고 나도 나 자신이 되고 싶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나도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욕구가 충돌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헤세의 삶은 그 흔들림을 아주 크게 보여주는 한 사례였던 거죠. 그의 마지막 작품 유리알 유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적인 삶과 현실의 삶, 혹은 정신의 섬과 살아있는 대륙 사이의 긴장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적인 공동체 안에서 완벽해지는 삶은 어쩌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아이가 넘어지고 누군가가 아프고 마음이 변합니다. 관계는 섬이 아니라 대륙입니다. 날씨가 바뀌는 곳이에요. 헤세에게도 정신의 섬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방, 고요한 시간,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내면. 그는 사랑을 섬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행복의 섬. 그런데 사랑이 섬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파도를 막아줘야 하고, 누군가가 식량을 가져와야 하고, 누군가가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한 사람으로 굳어지면 섬은 곧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섬을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섬을 함께 운영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고요만 지키려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너의 고요까지 함께 지켜줄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조용한 울컥 포인트가 생깁니다. 헤세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젊을 때는 자유를 지키느라 사랑을 다치게 했고, 늙어서는 사랑을 그리워하며 자유의 빈자리를 느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삶에서 흔히 겪는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그때 한 번만 더. 하지만 늦은 깨달음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늦은 깨달음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힌트가 되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일의 태도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가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도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은 철학입니다. 정원은 통제가 아니라 돌봄으로 자랍니다. 억지로 당기면 뿌리가 상하고 적당히 기다리면 잎이 핍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밀어붙이면 깨지고 방치하면 말라가고 돌보면 자랍니다. 돌본다는 건 꼭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존중해주는 작은 기술입니다. 거리 조절, 말의 조절, 감정의 조절. 이게 사실 사랑의 기술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헤세를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헤세를 돌로 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인간이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며 그 아픔을 끝내 문장으로 바꿔 우리에게 남겼다. 우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배우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내는 길도 같이 배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는 것이 어쩌면 헤세가 늦게나마 향하려 했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의 인생 노트 세 줄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구조입니다. 구조가 무너지면 사랑은 권력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내 기분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행복의 섬은 그 유혹입니다. 셋째, 가까움과 자유의 싸움은 결국 거리 조절이라는 기술로 풀립니다. 별은 멀리 있어도 길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내일 하루 딱 한 가지 실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구 대신 요청으로 말하기입니다. 왜 또 그래? 대신에 나 오늘 예민해. 10분만 조용히 있다가 이야기해도 될까? 이 한 문장이 관계의 권력을 바꿉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말이 아니라 내 상태를 책임지는 말이 되니까요. 요구는 싸움을 부르고 요청은 숨을 틔웁니다. 우리는 사랑을 더 크게 만들려고 애쓰다가 관계를 더 좁게 만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반대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크게, 관계는 넓게. 그러려면 말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하고 거리가 조금 섬세해져야 합니다. 끝으로 헤세가 니논에게 남긴 그 고백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내 삶은 어둡기만 하다오. 사랑은 내 삶의 어둠을 완전히 없애주진 못합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도 숨어있는 별을 예감하게 해줄 뿐이죠. 그 별 하나면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